자,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반가운 얼굴 또 계시고요. 그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이번에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반가워서 안 되는 자리인데, 그죠? 시험 보신 분들, 또 다시 또 수업 들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자, 요번에 그 시험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거의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저희가 이번 시험 전에, 이 포커스 캠프라고 해서 모의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한 6일 동안 우리 모의 시험 한번 봤었죠. 자, 그 내용들이 이번에 좀 출제가 많이 됐는데, 131회 이번 시험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술사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또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1교시, 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교시, 자, 1교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골라 쓰는 거죠. 그죠? 10문제를 골라 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10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당 10분. 그죠? 하지만 좀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죠? 또 모르는 문제는 좀 더 고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까지 다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한 문제당 한 8분. 그 정도에 써야 될 겁니다. 8분 동안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하면 요 답안지, 여기 답안지가 있는데 이 답안지에 한 페이지 정도 이제 답안을 쓰면 적당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쓰는 속도가 빠른 분들은 한 페이지 반 정도, 1.5페이지 정도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4교시 정도 되면 팔에 쥐가 나죠. 그죠? 팔에 쥐가 나고, 그때부터는 이게 내 글씨인지 발로 쓰는 글씨인지 알 수가 없는 글씨가 이제 써지죠.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력도 우리가 좀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한 페이지 정도 쓰는 게 적절합니다. 자, 여기서 1교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골라 써야 되고, 그 다음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각 교시당 6문제죠. 6문제 중에 4문제.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라 쓰는 그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자, 2교시부터 4교시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100분 동안 4문제를 써야 됩니다. 4문제를 쓴다라는 얘기는 한 문제당 한 3페이지 정도 쓰면 적당합니다. 자, 한 문제당 25분이죠. 그죠? 4문제 써야 되니까 25분. 마찬가지로 좀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자신 없는 문제들은 또 고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23, 4분 안에 끝내야 된다. 23분 정도에 끝내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답안지에 3페이지 정도 여러분들이 쓰면 그 시간에 쓸 수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답안을 놓고 3페이지짜리 답안을 놓고 그대로 옮겨 써보십시오. 한번 답안지에 옮겨 쓰면 3페이지를 25분 안에 못 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천천히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 간신히 3페이지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아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정리를 해봤느냐, 즉 많이 써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즉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1교시 13문제 중에 그러면 13문제나 출제가 되니까 내가 자신 있는 거 10문제 골라 써야지. 절대 그렇게 출제 안 되죠. 13문제지만 그 중에 3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처음 출제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 이런 문제라서 특정 분야에서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쓸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10분 안에 내가 한 페이지 딱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문제는 버리는 문제다. 그러면 10문제
10문제는 기출문제, 기존에 출제된 문제 안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좀 예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만이 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험은 절대평가라고 하고 있죠. 60점 넘으면 합격이라고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라고는 하고 있지만 합격자 수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1년에 수험생 중에 5에서 10% 정도만 합격을 하죠. 그 얘기는 결국은 답안을 다 써도 여러분들이 10문제를 다 써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상위 5%, 10%에 드는 답안을 쓰지 않으면 떨어지는 시험이 기술사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 상위 5%에 들 수 있는 답안을 준비를 해야만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 살펴볼 텐데 뻔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또는 제가 이번에 포커스 캠프도 있었고 따로 답안 클리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결국 거기서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추리고 그 문제를 상위 5%에 드는 답안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드느냐 그 싸움이 됩니다. 상위 5%란 얘기는 결국은 다음 시험에 여기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대부분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5명, 10명 정도 나오니까 그죠? 물론 여기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수업에 대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1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전체 1교시 내용을 보면 6번, 8번, 12번 문제가 좀 출제 빈도가 좀 낮고 처음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빈도가 낮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즉 버리는 문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대부분 다루는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 자, 1교시부터 보겠습니다. 1교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자산관리가 출제가 됐죠. 우리 수업시간 마지막 수업시간 때 했던 내용인데 자산관리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풀었나요? 이번에 자산관리? 예, 그죠? 자산관리 예상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문제고,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단답형으로 그 내용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침수입니다. 도시 침수 대응 우수관리 방안. 자, 침수. 요번 시험은 8월 시험은 특히 침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그죠? 장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침수 쪽이 분명히 출제될 거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서술형으로 출제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어쨌든 뭐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자, 다음 스마트 하수도. 이것도 최근에 매번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요거 반드시 출제가 된다. 하지만 단답형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문제고요. 예상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펌프의 공동현상. 그죠? 요거. 자, 우리가 상하수도 전체 범위를 살펴보면 수질 쪽 문제가 있고요. 수질 관리 쪽 문제. 그 다음에 수원 쪽, 상수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취수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하천 쪽에 우리가 취수 관련된 내용이 있고 수질 관리 쪽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그 물을 끌어다가 이제 정수 처리를 하게 되죠. 정수 처리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처리한 물을 우리가 수도꼭지까지 공급을 해야 되죠. 그죠? 공급하는 이송에 대한 내용, 즉 송배수 관로에 대한 내용, 배수 시설에 대한 내용, 배급수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다. 그 다음 물을 사용했으면 그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 처리. 하수 처리가 있다. 자, 하수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이렇게 이제 총 한 7개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송은 상하수도 이송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각각 이송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펌프가 들어간다라고 있습니다. 펌프가 들어가는데, 펌프 쪽에서 출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된다. 펌프 쪽에서 출제되는 문제, 그래서 출제위원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중요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 펌프 시설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현상, 또 하나는 수격작용, 또 하나는 서징. 이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서징은 출제가 안 된다. 공동현상은 출제가 되는데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수격작용은 서술형 출제된다. 그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펌프의 공동현상.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특히 공동현상을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는 유효흡입 수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유효흡입 수두에 대한 내용. 유효흡입 수두로 출제가 돼도 공동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써야 된다. 자, 이것도 우리 예상했던 문제. 자, 다음. 정수 처리 시설 중 배출수 처리 시설의 기능 및 구성. 이것도 예상했던 문제죠. 조정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조정 시설에 대한 문제는 단답형으로 출제되면 이와 같이 출제가 되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 슬러지 처리 시설까지 포함해서 출제해야 된다. 그래서 정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특성,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공정까지 포함해서 쓰면 서술형이다. 그죠? 자, 단답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6번 크립토스포리디움. 처음은 아니죠.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는 3번 출제가 되고, 106회 포함해서 3번 출제가 되고, 우리가 병원균으로는 한 6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해서 우리가 10문제 다 쓸 수 있으면 안 써도 되는 문제지만, 만약에 이걸 손을 댄다라고 하면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정의를 내리고 그 균이 어떤 특성 갖는다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하수도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죠. 자, 상하수도 분야에서 우리가 답안을 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다루죠, 그죠? 자, 우리가 병원균, 정수처리 과정에서 병원균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정수처리 과정에서 관리하는 지표가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탁도 관리, 그죠? 탁도로 제거를 한다. 탁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탁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병원균도 입자이기 때문에 같이 제거가 된다. 그래서 탁도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탁도만으로는 완전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독을 하게 되는데, 소독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지표 CT, 소독능이 있다.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병원균, 우리의 정수처리 기준이 있는데, 바이러스, 지아르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우리가 소독능 관리로는 제거가 안 되죠. 탁도 관리로만 제거됩니다. 그 얘기는 염소 내성이 있어서 우리가 소독 과정에서는 제거할 수 없는 병원균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립토스포리디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탁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정수처리 공정에서 마지막으로 탁도를 제거하는 과정이 여과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과지. 그래서 여과지의 기준을 두고 있다. 여과지의 기준, 우리 수업 시간에 아니고 그냥 이 단내가 날 정도로 우리 반복해서 외우는데, 다시 한번 보면
월 시료의 95% 이상에서 급속 여과지 0.3 NTU, 완숙 여과지 0.5 NTU, 그리고 개별지 1.0 NTU를 달성을 하면 바이러스 2로그, 지아르디아, 크립토스포디움 2로그가 제거된다. 99%가 제거된다. 그죠? 그 내용만 써도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 처리 과정에서 탁도 관리를 통해서 크립토스포디움을 제거하게 된다. 염소 소독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 내용을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러면 크립토스포리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독 방법을 도입할 수가 있다. 오존, UV 또는 이산화염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순발력이 있었으면 이 문제도 얼마든지 답안을 쓸 수 있는 내용이었다.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자, 다음. 여과지 시동 방수. 그죠? 여과지에서 우리가 탁도, 그 역세척 이후 직후에 탁도, 거기서 교란된 탁도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탁지를 그대로 우리가 정수지로 보내서는 앞서 크립토스포리디움 같은 물질들이 그 병원균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질 않고 다시 앞쪽으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동 방수. 이것도 9번 출제된 예상 문제다. 반드시 그림 있었죠, 그림. 그죠? 그 그림 그리고 답안 작성해야 되는 문제다. 8번 문제. 정수 처리 시설에서 계획 정수량 및 시설 용량. 자, 요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참고해가지고 간단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계획할 때. 기억나시죠? 그죠? 계획 정수량, 우리가 계획 급수량 할 때 그때 계획 정수량에서 정수장에서 그 손실량을 제외한 그 계획 정수량을 우리가 다뤘었는데 여기서 시설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용량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처음 2회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좀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였다. 뭐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구분을 눈여겨본 분들은 뭐 쓸 수 있는 문제다. 자, 다음 LI 9번 문제. LI 부식지수별 현상 및 대책. LI 부식지수별 현상 및 대책. 이것도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물 자체가 갖고 있는 부식성 때문에 우리 상수관이 부식이 발생한다. 그럼 우리 내면 부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물이 부식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지수가 바로 LI다. 자, LI가 양의 값을 가지면 스케일이 발생하게 되고 0이면 평형 상태가 되고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부식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부식 억제제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수질 제어를 통해서 즉 pH, 알칼리도, 칼슘 경도를 통해서 LI 값을 높여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LI 이외에 두 가지 지수가 더 있죠. 그죠? AI, RSI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내용도 반드시 키워드로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죠. 자, 다음 파과점 염소 주입, 브리포인트 클로리네이션. 이것도 염소 쪽에서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염소를 쭉 주입하게 되면은 초기에 우리가 암모니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합 염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잔류 염소가 증가를 하다가 계속해서 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결합 잔류 염소도 파괴가 된다.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더 이상 파괴가 되지 않는 지점까지 파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리잔류 염소로 쭉 다시 잔류 염소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 지점을 우리가 파괴점 염소 주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암모니아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괴점 염소 주입을 한다. 전 염소 주입할 때 우리가 파괴점 염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 예상했던 문제죠. 다음 활성 슬러지 처리 공정 중 발생 가능한 플럭의 형태. 자,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 포커스 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순발력을 키우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 처음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자, 문제 의도만 잘 파악을 해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다. 자, 활성 슬러지는 이 우리가 플럭을 이 침강하는 플럭이죠, 그죠? 일반적인 플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상균에 의해서 벌킹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는 핀 플럭, 미세한 플럭으로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자, 활성 슬러지법은 미생물을 2차 침전지에서 반드시 고액 분리를 해야만이 처리가 되는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 슬러지가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하면 활성 슬러지 법의 활성 슬러지 공정의 처리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겠죠. 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즉, 활성 슬러지의 이상현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문제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그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 문제다. 자, 다음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거 2번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출제가 자주 안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아까 6번, 8번, 12번 문제 날리면 10문제가 되는 건데 10문제를 다 쓸 수 없다.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손을 대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상하수도 분야에서 VOC라고 하면 상수도에서 VOC를 얘기하는데 주로 VOC도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물질이 TCA, PCA, 그죠? 트리클로로에틸렌, 그리고 PCA, 그죠? 자, 이와 같은 물질들인데 휘발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라는 얘기는, 휘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휘발이 되겠죠. 그럼 제거하는 방법은 당연히 휘발을 시키는 방법일 겁니다. 폭기로 제거를 한다. 자, 폭기로 제거가 다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도정수 처리. 고도정수 처리 도입한다. 활성탄, 오존 이런 걸 제거한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순발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시설 기준, 우리 그 설계 기준 안에 보면은 한 챕터로 한 반 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거 보고 쓰면 되는데 그 내용이 결국 그 내용 지금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만 해보면 이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다. 자, 다음 하수 처리 방법 선택시 고려사항. 자, 기존 하수 처리장 고도화 관련 내용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기존 하수 처리장 고도화 때 하수 처리 방법 선택에 대한 내용이 있죠. 리노베이션, 리트로피팅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과정의 절차 내용도 있었죠. 이런 내용으로 쭉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설치시 고려사항 이런 내용으로 채워가지고 한 페이지 쓰면 된다. 자, 그래서 1교시 우리 살펴봤는데 기존에 뭐 나오던 문제들은 나왔고 또 우리가 한 3문제 정도는 못 보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1교시는 그렇게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10문제를 다 쓸 수 있는 처음 출제된 문제는 출제가 안 된 그런 시험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교시를 10문제 다 쓸 수 있냐 아니냐로 그 시험의 난이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10문제 다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땐 한 8문제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음 2교시 1번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공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이것도 기존과 다른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된 문제였는데 그거 빼면 내 문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다 볼 수 있고. 자, 먼저 1번 문제 보면 좁은 골목길에 하수관로를 부설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굴착 장비 및 최소 반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 시공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다 쓰셨을 겁니다. 그죠? 시공 쪽에 넘어오신 분들은 다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공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공 관련된 문제가 제가 여기 통계는 70회부터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과거 70회부터 쭉 통계를 내놨는데 3번 출제가 됐고 같은 문제, 이 똑같은 문제로는 한 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공 쪽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출제비는 매우 낮다. 시공 쪽 하신 분들은 손 대고 아닌 분들은 손 안 대는 게 좋다. 그럴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상수 관로 시설 유지를 위한 관세척 공법과 세척수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최근에 우리 관세척 또는 관갱생에 대한 문제가 최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교시 때도 자산관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쪽으로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관세척 문제가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다. 요거 관세척 수업 시간에도 다뤘고 우리 포캠에서도 다뤘고 그죠? 답클에서도 다루고 계속 다뤘던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관세척 방법이 대부분이 플러싱을 하고 있다. 그죠? 여기 소화전 열어가지고 물 쭉 부어가지고 플러싱 위주로 하고 있는데 관세척의 목적은 그 관 안에 들어있는 관석이라든가 또는 그죠? 녹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관세척을 해야 되냐, 어디까지 세척을 해야 되느냐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다 제거가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가 사실은 세척 종료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는 탁도 가지고 하고 있다. 그죠? 탁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중단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관세척 효과를 얻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관세척 방법, 공법들 종류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특징, 그리고 관세척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 이와 같은 내용으로 쭉 쓰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 문제, 기본 계획에 대한 문제, 상수도에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핵심 문제라고 했습니다. 요거 매번 출제된 문제예요. 매회 출제된 문제인데, 요번에 우리가 폭캠할 때, 그죠? 폭캠할 때, 요거 급히 한번 다뤘어요. 그죠? 왜냐면 7월 달에 그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거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다뤘었는데 딱 나왔네요. 그죠?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체 이번에 그죠? 주체가 그 주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었는데 주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절차가 조금 바뀐 거죠. 그죠? 주체는 같지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 개정이 된 내용이 아니고 그 전 거를 썼다. 그러면 점수 안 나오냐? 나옵니다.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묻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어쨌든 핵심 문제예요. 매번 나오는 문제고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죠.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수돗물에 철망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수처리 공정에서 저감 방안을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 망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요. 그죠? 그래서 철, 망간이 물에 함유되어 있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가 상수원에 따라 다른데 하천수냐, 즉 우리가 표류수냐, 아니면 지하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표류수에 포함되어 있는 철, 망간 형태는 콜로이드성 형태다. 즉 콜로이드 안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성 철 또는 유기성 망간 형태가 된다. 하지만 지하수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지하수가 대수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혐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혐기화 과정에서 환원이 되는 철, 망간이 환원이 돼서 그 용출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물에 그 철, 망간이 다량 함유가 된다. 거기에 들어있는 철, 망간은 무기성 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하수, 특히 우리 강변여가수 같은 데는 철, 망간 농도가 높은데 제거하는 방법이 표류수하고는 다르다. 그죠? 좀 더 제거는 편하다,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즉 수돗물에 철, 망간이 함유되어 있는 형태를 두 가지 형태, 상수원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각각에 대한 처리 공정에서 쭉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생물학적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인데, 자, 생물학적 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정수 처리 과정에서 철, 망간을 제거하는 방법은 산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토끼로 산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산화제를 넣어서 산화시킬 것이냐가 이제 결국은 물리화학적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생물학적이라는 얘기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산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 정수 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을 이용하는 과정이 어느 과정이 있느냐라는 거죠. 어느 공정에서 미생물을 이용하느냐. 완속여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완속여과제 내용을 추가해서 쓰면 된다. 자, 다음 하수 처리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혐기성 소화조의 운전상 문제점과 원인별 대책 정상 운영을 위한 적정 운전 조건에 대해 설명하죠. 핵심 문제죠. 수업 시간에도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만 우리 상하수도 전체 범위에서 전체 내용에서 단일 문제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가 혐기성 소화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화되어 있다. 그죠? 몇 가지, 한 세네 가지로 유형화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상 문제점. 그죠? 이런 내용이다. 자, 운전상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표가 있다. 그죠? 네 가지 이상 현상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 표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그 외우는 요령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거기다 추가로 내용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혐기성 소화,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혐기성 소화의 한계. 그죠? 바로 가수분해 과정이 율속 단계로 작용한다. 그래서 가수분해가 안 된다. 즉 우리가 혐기성 소화를 하는 목적은 감량을 하기 위해서 혐기성 소화를 하는데 감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30에서 40%밖에 안 된다. 자, 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한계 및 대책이 된다. 그 내용까지 우리 다뤘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쓰면 되는 문제다. 자, 아주 자세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가 다시 한번 보고요. 다음 6번 하수 처리 시설에서 소독의 필요성 및 원리, 소독 시설 설계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와 같은 문제들 대제목 다 주어진 거예요. 그죠? 자, 각각이 하나의 새끼 문제들입니다. 요게 하나, 필요성과 원리 하나, 두 번째 고려사항이다. 두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이 분량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 0.7페이지 정도, 그죠? 0.7페이지 정도 각각 분량을 할애해서 답안을 쓰고 그 다음 나머지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우리 그 포커스 캠프에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다뤘던 내용인데, 자, 그렇게 쓰면 되는 내용이다. 특히 하수 처리 시설에서의 소독입니다. 정수 처리가 아니라 하수 처리 시설의 소독. 우리 하수 처리 시설에서의 소독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 방류하게 되면 방류하는 수계에 우리가 그 병원균이라든가 그죠? 각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그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대장균군을 우리가 방리수 수질 기준에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UV, 오존, 염소 소독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염소 소독은 소독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용이하지만 그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용이하지만 단 하수 처리 쪽에서 문제가 우리가 하수 처리에서 소독의 목적은 방류 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잔류 염소가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수생태계가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염소 소독하는 과정에서 소독 부산물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소독 부산물에 의한 또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 소독보다는 될 수 있으면 UV 소독을 하게 된다, 그죠?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쭉 정리를 우리가 비교표가 있었죠, 그죠? 그 비교표 내용 위주로 고려사항까지 같이 쓰면 되는 문제다. 자, 3교시 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처음 출제된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생각을 좀 요하는 문제다. 1, 2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네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였다. 자, 1번부터 보면 스마트 워터 그리드, 이거 가끔 출제됩니다. 그래서 109에 포함해서 3번 출제가 된 문제인데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 상하수도 최근에 그 출제 민도가 높아졌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문제지. 좀 용수 쪽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국토부에서 했던 그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서 다루니까 쓸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스마트 미터링이죠. 스마트 미터링이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스마트 미터링. 뭐 뻔하죠. 스마트 미터링도 결국 우리 스마트 상하수도의 원리가 결국은 ICT 기술을 이용해서 AI, 빅데이터 관리를 해서 자동 제어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미터링이죠, 그죠? 계측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뭐 스마트 상하수도 내용 좀 넣어가지고 쓰면 되지만 뭐 정 쓸 게 없으면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기존 하수처리 시설에서 단위 공정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2번 문제 이거죠.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기존 하수처리 시설의 단위 공정의 성능 개선. 자, 성능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성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성능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당연히 기술 진단을 합니다. 기술 진단을 해서 기술 진단을 해서 성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다음에 성능 개선 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우리가 기술 진단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그죠? 자, 기술 진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술 진단 내용은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 기술 진단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몰라도 쓸 수 있다. 몰라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각 단위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게 원리, 그 다음 종류 및 특징, 그리고 설계 방안, 설계 시 고려사항, 그리고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4가지에 대해서 단위 공정별로 다 다루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가면 된다. 설계인자 또는 설계인자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가 기술 진단이다. 물 유동 상태가 설계대로 제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혼화가 잘 되고 있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CFD 해석하는 게 하나 추가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대로 쭉 쓰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으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고. 자, 다음 세 번째
호소수를 수온으로 이용 시 부역량화로 인해 수질이 잠재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정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자, 우리 수질 관리 쪽에서 출제되는 문제, 부역량화 및 조류. 요거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죠.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자, 부역량화로 인해 수질이 잠재적으로 악화된다라고 하면 부역량화로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그 우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돼서 정수장에서 우리가 고도정수 처리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다 추가로 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조류에 의한 영향도 있죠, 그죠? 자, 그 내용 위주로 쭉 쓰면 되는 문제고요. 다음 네 번째, 도송수 관로의 관경 결정 및 관로 부속 시설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관로 부속 시설.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죠? 이거는 뭐 계속해서 다뤘던 내용이고 우리 답클에서도 다루고 했던 내용인데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쓸 수 있었는데 문제는 요거 도송수 관로의 관경 결정. 요게 좀 생소했을 겁니다. 자, 도송수 관로의 관경 결정 이거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출제 빈도가 좀 떨어져서 제 수업 시간에 최근엔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설 기준 어차피 요거 관로 부속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 내용이 있대. 시설 기준 보고 여러분들 정리해야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자, 도송수 관로 관경 결정. 자, 도송수 관로의 경제적인 관경 결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유량이 커지면 여기 이제 코스트가 되겠고 유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우리 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량이 아니라 관경. 자, 같은 유량을 우리가 이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경이 커지면 펌프 용량은 작아진다. 손실수도가 주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 즉, 관경을 크게 하면은 펌프 쪽 코스트는 떨어지고 관 쪽 코스트는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관경을 줄이면 펌프 쪽 비용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경 결정할 때 요 합산한 금액에서 가장 저점,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관경 결정하죠. 여기에 바로 도수관로의 관경 결정 방법인데, 자, 요 내용 우리 본서도 있고 시설 기준도 있고 예전에 제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인데, 자, 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정수 시설에서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의 주입 위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거는 우리 포캠에서 그대로 풀어봤죠, 그죠? 그대로 요거 똑같은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죠? 예상 문제입니다. 자, 하수처리수 제2용 방법과 이의 6번째, 하수처리수 제2용. 자, 하수처리수 제2용, 이거 핵심 문제라고 했죠, 그죠? 핵심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 자, 제2용 방법과 이의 적용 시 기술적, 위생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대체. 그죠? 즉, 우리가 하수 제2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수업 시간, 포캠, 아주 그냥 반복해서 다뤘던 문제인데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3교시도 보면 우리가 네 문제는 거의 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죠? 자세히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고. 자, 4교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그 다음 6번 문제는 처음 출제된 문제다. 그죠? 물론 서술형로만 처음 출제됐고, 단답형으로 좀 출제됐던 문제다. 나머지 문제는 또 다 예상 문제였다.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정수 처리 시설에서 오존 처리 설비. 자, 요거 오존 매번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예상 문제죠, 그죠? 자,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다, 그죠? 자, 오존 처리 설비에 대해서 쓰고, 우리 답클 하시는 분들 저번 주 풀었던 문제네, 그러고 보니까. 저번 주에 또 답클에서도 풀었던 문제인데, 오존 처리 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단위 공정들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
장점과 단점,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전의 우수한 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점은 오전의 문제점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 자, 오전의 문제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배오전 처리다. 그래서 배오전 처리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써줘야 된다. 그리고 오전 주입 오전량 제어 방법, 그죠? 오전 주입량 제어 방법에 대한 내용 6가지가 있다. 6가지 내용 쭉 써주면 되는 문제죠. 자, 이것도 예상 문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고.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반류수, 그죠?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다뤘던 거예요. 이거 출제될 거다 해가지고 찝어서 아주 다뤘던 내용인데 고맙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반류수에 대한 내용을 쓸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이 아나목수다. 그죠? 자, 아나목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세 번째, 지표수 중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 자, 취수 시설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정도, 수원 통틀어서 한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보통 취수 시설이 출제될 때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 출제가 됩니다. 즉, 우리 수원 쪽에 대한 문제로, 우리 수원이라고 하면 표류수에 대한 내용, 강변여과 지하수에 대한 내용, 강변여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집수매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출제된다면 취수시설이 하나 더 출제가 된다. 자, 취수시설, 지표수 중 하천수에 대한 내용인데, 하천수의 취수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매번 13번 출제가 됐습니다만, 매번 출제가 되는 게 시설 기준에 있는 그 표, 그죠? 표가 한 4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 표가 있죠, 그죠? 그 표를 출제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제가 그 시설 기준 내용 반드시 그 표 가지고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자, 그거 출제됐죠. 자, 다음 하수 처리 시설에서 슬러지 반송 이유와 반송 비에 대한 생물 반응조의 미생물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시오. 자, 요게 SRT와 관련된 내용인데, SRT 할 때 우리가 반송 비와의 관계 이런 것도 다룹니다. 그죠? 자, 그래서 SRT와 그 반송의 목적은 우리가 정해져 있죠. 2차 침전지의 기능 해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다루는데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는 다르다. 완전히 기능이 전혀 다르다. 1차 침전지는 우리가 고액 분리해서 분을 제거하기 위한 거고, 2차 침전지는 분이 아니라 생물 반응조에 있는 미생물을 고액 분리하는 거다. 자, 그 고액 분리해서 어디다 쓸 거냐? 농축, 저장한 다음에 다시 반송해서 생물 반응조의 MLSS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게 2차 침전지의 기능이다. 3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데,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반송을 함으로써 반송의 목적은 그거고, MLSS 농도 유지고, 그 반송 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SRT를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자, 다음 하수 처리 시설에서 찌꺼기 탈수의 필요성, 탈수 방법, 탈수 시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번에 그 현미경 소화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탈수는 이러면 잘 안 나오는데 슬러지 쪽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 중에 그러면 현미경 소화에서 하나 반류수까지 하면 3문제가 출제됐네, 그죠? 3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 탈수는 잘 출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탈수가 출제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니까. 탈수 필요성, 탈수 방법, 탈수 시험법, 캐필러리 석션 테스트 (CST)라는 시험법이 있죠, 그죠? 그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다뤘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까지 해서 출제가 된 내용. 자, 탈수에서는 2 이상 출제가 안 된다라고도 했었죠. 자, 계절별 온도 변화에 따른 호소, 저수지의 성충화 및 전도, 성충화 및 전도 현상. 요게 일반적으로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서술형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층별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단답형으로만 쭉 풀어보던 문제인데 이게 서술형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6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거다. 자,
총평 보면 난이도는 평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그 채점 기준은 합격자 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즉 문제는 평이했기 때문에 이번에 합격자 수를 5명에서 10명 사이로 제한을 이번에도 그 정도로 뽑는다라고 하면 출제 기준이 상당히 채점 기준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얘기를 합니다만 최근 2, 3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쉽습니다. 쉽다는 얘기는 쉬운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누구나 쉽기 때문에 누구나 잘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대 평가에서 더더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사례, 그죠? 사례를 여러분들이 한 0.5페이지 정도 자세히 써서 좀 차별화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분야 수질, 수원, 정수 처리, 하수 처리, 슬러지, 이송, 펌프 계획 쭉 해가지고 각각 단답형 서술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통계 밑에 정리해 놓은 거고요. 요번에 한번 이것도 넣어봤어요. 수업 시간 다루는 내용, 그다음에 다방 클리닉에서 다뤘던 내용, 포커스 캠프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어디서 좀 적중이 됐는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 다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131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험도 뭐 크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험 대비해서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수업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